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이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원주에서 온 신정호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중독 임상 현장에 계시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많은 중독자분과 가족분들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독이란 게 뭔지 많은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네. 이제 중독을 뭐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상 실제에서는 이제 그런 이론에 너무 매몰되니까 그 현상을 더 크게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중풍에 걸려서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 비틀거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손을 잡아주고 부축을 해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중독 환자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에서 지금 비틀거린다. 때로는 이제 시궁창에 넘어지고. 근데 우리는 아까 컨프런테이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성급하게 컨프런테이션부터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서 부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생의 행로를 이제 부축하는 거죠. 단지 보행을 부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게 보행만이 아니라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랑 직업이랑 이 모든 인생살이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좀 부축이 필요한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위로하는 사람, 좀 위로하는 입장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중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분들을 위로하는 분들이 아닐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분들을 치료하고 또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변화죠. 변화. 뭔가 변화한 건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더 성숙한 쪽으로 더 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지난 날보다 훨씬 더 이제 자유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행복하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환우들 중에서는 감사하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렇게 지난 세월 동안 있으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저는 우리가 이제 치료자로서 이제 할 일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우리는 조금 더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관계하는 동안에 환자가 이제 보고 이제 본받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환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말로만 또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우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일중독입니다. 또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 대부분의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일중독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알코올 중독인데 중독인 것 같질 않지요. 단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러지 사실은 일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또 일부 니코틴 중독이고 뭔가 하여튼 중독적입니다. 우리 치료자로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말로 자꾸 우리는 정신치료나 상담이 말을 통한 건데 사실은 그건 관계를 통한 치료, 관계를 이용한 치료인데 그 수단이 말뿐인 겁니다.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나 환자한테 보여주는 눈빛이나 이런 걸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치료자를 본받아가면서 이제 비교적 균형 잡힌 바른 생활을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료자들이 좀 더
그걸 다 폭넓게 얘기하면 건강한 생활인데 좀 건강한 생활인이 되어야 먼저 치료자로서 능력도 발휘하고 또 그게 이제 환자한테 힘을 덜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신 교수님과 함께하는 주제가 중독을 대하는 치료자의 삶, 회복을 알면 치료자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수님과 소진에 대해서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높은 이식률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초년에 전문의를 마치고 조선의대에서 한 몇 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일중독적으로 이제 근무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과는 대부분 정신분열증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낫질 않습니다. 좌절감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서 그 당시 기억나는 어떤 월산 농성동인가에 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환청이 들린다고 저 귀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자꾸 소리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바바를 이겨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바발이 굳어지니까 이제 귀에 외이도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신과에 온 학생 환자였는데 그 어머니랑 굉장히 정성스레 이제 돌보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재발하고 안 되고 나중에는 그 환자를 보면 내가 무능한 것 같고 소위 번아웃입니다. 죄책감이 들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연세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주에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마치 도망가듯이 그 환자를 안 보는 게 내가 편한 거예요. 보면 내가 괴로워가지고. 아마 번아웃 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가 제일 힘든 게 알코올리즘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공동체를 또 운영하려면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코올리즘은 내가 투입한 만큼 이내 초기에 이제 해독 기간이 끝나고 또 약간의 이제 몇 달 수개월간의 이제 신경을 하면서 조금 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되고 얘기가 통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내 의도를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환자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걸 볼 때 너무나 리워드가 큽니다. 리워드가.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이제 그런 정말 회복된 환자를 본다면 그 기쁨이, 그 보람이,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한 실체를 먼저 알아야겠고 병을 내 나름대로 규정하고 내 의욕만 앞서가지고 내 의도대로 안 된다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리더십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환자와 관계에서 어떻든 리더입니다. 테라피우틱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 리더라고 할 때 제일 큰 기본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은 뭐겠어요? 저는 위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임. 이 회복 단주를 환자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이 환자를 믿는 거예요. 환자한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단주를 하고 그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걸 볼 때 이제 너무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번아웃을 막는 게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도 저는 알코올 문제 환자를 볼 때 환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호자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들을 보면 보호자 또한 환자거든요. 그 보호자가 또한 선대의 역기능적인 가족의 피해자였다고. 그 보호자분들은 나는 희생자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좀 더 일깨우고 치료하고 이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환자보다도 때로는 보호자만 먼저 치료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보호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오히려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좀 접근을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면 그 번아웃 등이 좀 막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객석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또 여쭙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소진을 좀 더 막을 수 있을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저는 우리 환우들한테 매번 일 좀 그만하라고, 특히 단주한 초기 한 2, 3년 동안은 옆에 가족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는 것만 좀 잘하고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매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 스스로 조금 너무 크게 가지지 말고 좀 적게 부분으로 내 인생살이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때로 거기에 어떤 실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덜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일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참 현장에서 직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한풀이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같이 부정적이 되어주고 듣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독시켜야 될까요? 사이코테라피라고 진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사이코테라피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쭉 해온 셈인데 그 책을 한 몇 번을 읽었어요. 이제 사이코테라피를 저는 주로 하는데 저희는 테라피우틱 커뮤니티여가지고 항상 치료자가 공동적입니다. 공동적으로 한 사람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인디비주얼 개인 면담도 하지만은 이제 모든 걸 그룹도 둘이 들어가고 뭐든지 공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자도 공동, 환자도 공동, 집단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는 집단 치료, 가족 치료도 집단 치료, 가족 집단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료진들이 항상 우리는 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저하고 저희 레지던트하고 저희 작업치료사가 항상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중에 때로는 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훨씬 견딜만 합니다. 근데 혼자 처음부터까지 단독 치료자가 단독의 환자를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 환자분이 너무 진을 빼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려기보다는 치료진도 항상 팀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저도 일 중독적으로 이제 일하다가 이제 환자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이제 저는 한 인간으로 이제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걸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회복되는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환자분들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라면 저런 상황에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의문도 들고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 또 이제 그 배우자나 보호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뭐 치료적인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친한 그래서 어떤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알았던 친구들보다 더 이제 친한 관계로 이따금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일에 대한 나의 투입이 혹가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환자에 대한 나의 회복의 기대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이걸 조금 내려놓으시면은 더 길게 일관성 있게 관계를 맺고 쭉 하다 보면 환자가 낫는 거죠. 환자가 술을 끊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중독 임상 현장에서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큰 스승님 신종호 교수님으로부터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